안녕하세요, 노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광고도 많이 보이던데 네. 84제곱미터 네, 저도 그 광고 영화를 봤어요. 강하늘 배우 주연이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또 무서울 것 같은. 네. 씨,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저기요! 저 아랫집인데요. 이거 못 보셨나봐요. 지금 아파트 시끄러운 거 그쪽이라면서요. 나요? 안에 확인 한번 해봐도 돼요? 절대 시끄러운 일 생기면 안 돼.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뭐 씨, 나 좋아, 아니야. 여러 주제가 있긴 있는데 그 영화가 음. 그 중에서 층간소음 그 주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상에 층간소음 나오는데 그거 보면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비슷한 점도 많고 맞아요. 또 저희가 상담하는 사례들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맞아요. 그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뭐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층간소음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죠? 층간소음을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는 게 벽식 구조, 네, 뭐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벽식 구조가 이제 벽을 통해서 이제 지지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소음 자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간에 층마다 들어가는 슬래브의 두께라든지 슬래브를 얼만큼 띄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층간소음이 많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층간소음이 이렇게 좀 분쟁이 생기면 보통 이제 뭐 아랫집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그렇죠. 윗집에서 아랫집 내려가는 경우 거의 없는데 이제 아랫집에서 이제 윗집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밑에 집에서 이제 주인공인 강하늘 집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영화 줄거리를 짧게 얘기하면 이제 강하늘이 결혼을 하려고 84제곱미터 이게 국민평형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사실 이게 넉넉한 거거든요. 신혼부부 이제 사이에 넉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4제곱미터를 영끌해서 이제 신혼집으로 쓰려고 산 거예요, 강하늘이. 대출을 이제 영끌해서 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파혼을 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이게 맞벌이였으면 대출 받는 게 좀 수월했을 텐데 대출금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를 갚기가 되게 버거워진 거예요. 파혼을 해가지고 강하늘이. 그래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이제 택배 알바를 뛰면서 밤낮 없이 이제 영끌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막 정말 피폐하게 살아요. 힘들겠다. 막 힘들고 에어컨도 못 켜고 뭐 불도 못 켜고 뭐 밤에 그리고 집에 없어 심지어. 왜냐면 배달 투잡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없어요. 근데 밑에 집에서 계속 소음이라고 올라오는 거야. 계속 쪽지 붙여놓고. 근데 없었잖아. 집에 없었잖아. 일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주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심지어 막 새벽 이럴 때 찾아와요. 새벽에 찾아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일단. 그리고 새벽에 찾아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층간소음의 항의를 받으면서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파트 구조상 더 위층이나 이제 이런 데서 올 수도 있으니까. 대각선 집이나. 그렇죠. 강하늘이 이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집 사람한테. 나는 아니고 위에일 거예요. 전 없었어요. 막 이러면서 위에를 하나씩 올라가. 그래서 소음의 원인을 찾아가는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짧게는. 그 아랫집에서 아까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실제로 찾아가는 것도 좀 한마디로 요령껏 찾아가야 되죠.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을 잘 타야 네. 돼요. 이게 잘못하면 뭐 주거 침입이다, 뭐 협박이다, 네. 시비 붙으면 폭행이다,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은 직접 찾아가지 말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사무소가 대신 말을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는. 네. 우리 뭐 판례에 따르더라도 아랫집에서 항의를 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 뭐 초인종 네. 정도는 누를 수 있죠. 누를 수 있다고 네. 하죠.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 더 나아가면 어떡해요? 막 계속 두들길 수 있잖아요. 발로 이미 차고. 화가 났거든. 네. 이미 화가 났으면 초인종 한번 이렇게 매너 있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막 두들길 수 있죠. 네. 그걸 하면 어떡해요? 주거 침입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근데 보통 초인종을 하면 곱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나와 소리 지르면서 나와 하면서 네. 이제 막 이렇게 때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네. 있고요. 그 손잡이를 막 돌린다던가 혹은 막 심지어 잠금여지 부신다던가. 오,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뭐 되면은 손괴되는 이제 뭐 거고. 그렇죠, 손괴까지.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발로 네. 차는 네. 경우도 봤어요. 현관문 발로 그죠, 차고 그죠. 나오라고. 네.
맞아요. 이런 경우 다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서 사실 네. 층간소음 문제가 처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나는 좀 이렇게 매너 있게 하거나 할 때는 서로 양해를 구하는 단계에서 그거 지나가면 이제 뭐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갈등이 깊어지면 이제 형사 문제로 다 얽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아까 발로 찬 거 그 재물손괴 되고요. 그다음 뭐 폭행, 협박, 그다음에 죽여버릴까 아니라 내가 죽겠다라고 협박할 경우도 있고 민사, 형사 같이 얽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민사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근데 민사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보통은 네.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밑에 층에서는 대부분 청구가 뭐 1,000단위 넘어갑니다. 그렇죠. 좀 오래되는 거면 억 단위로도 청구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인용은 얼마나 되죠? 100에서 500, 500만 원? 그리고 사실 판결로 웬만한 판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세요. 네, 조정으로 많이 이제 권유하시는 편이고 이제 이사부터 물어보시죠. 네, 혹시 이사 계획 있으시냐고 물어보고 웬만하면 조정 쪽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하시는데 판결로 결국 가봤자 100에서 500 정도라서 피해자가 느꼈을 그 고통을 위로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이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 위자료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감정 싸움이라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액션을 취해야 그나마 윗집에서 조금 깨갱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나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진짜 좀 뭐 벌을 해야 된다 이런 법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인정을 좀 받아야겠다. 법적으로 인정받고 인정받고 싶다. 싶다. 그거. 인정받는 그 심리로 네. 많이 청구를 하시고, 그래서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갈등의 그 문제가 많다. 맞아요. 그리고 청구하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인용되는 금액이 작잖아요, 사실상.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사실 인용되기도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각되는 경우도 그쵸. 많아요. 그러면 이 층간소음 자체에 손해배상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데시벨 기준이 있죠. 맞아요. 네. 일단은 내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은 막 핸드폰으로 막 변호사님 보세요 막 이렇게 고통받았어요 라고 오시는 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네. 좀 측정을 받아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쨌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수위 한도를 넘을 때 아까 말한 손해배상 같은 걸 인정해 주시는데 그쵸. 네. 그 수위 한도라는 거를 측정해 주는 어쨌든 공신력 기관이 있죠. 네, 맞아요. 이웃사이 센터라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내가 여러 번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고 보통 한 집당 한 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당 한 번 정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이웃사이 센터에다가 우리 집 소음 좀 측정해 달라고 하면은 이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제대로 딱 갖춰가지고 측정을 해줘요. 이거는 판사님이 받아들여요. 이웃사이 센터에서 했으면 이건 일단 믿고 간다라고 해서 이 측정 결과가 데시벨을 넘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 유사이트 센터에서 그래도 와서 그걸 설치하고 뭔가 좀 이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이틀, 3일이나 좀 어쨌든 하루면 기간을 사실 두고 해요. 소음이 날 수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틀, 3일이어도 소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맨날 두드리고 맨날 발망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윗분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출장 갈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출장 갈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진짜 좋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유사이 센터를. 그리고 이 유사이 센터가 자주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번 내가 받아들여지면 뭐 이틀, 3일 있어주지만 그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유사이 센터에서 와서 측정하는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판사님이 판단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데시벨의 기준이 되는 거지만, 이웃사이 센터에서 사실은 처음에 약간 조정을 권유해요. 그러니까 밑에 집이랑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세요. 그럼 위에 집. 그럼 위에 집이 이미 이거 이웃사이 센터 재겠네? 약간 이런 각도 솔직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치.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설명하고 그걸 어떤 좋게 이제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제스처를 거의 하거든요, 절차상. 그러면은 이미 윗집은 눈치를 채죠.
그러면 소음 데시벨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 그런 안 문제가 하고 저는 될것 있는 것 같은데.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임의로 잰 뭐 데시벨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안 돼요. 그게 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창가에서 맞아요. 뭐 몇 미터 맞아요. 떨어져서 기준이 엄격하게 다 있어요. 닫아야 네네네. 되고, 네, 창문 다 닫아야 내부 되고 문은 열어야 되고 바깥에 창문, 외부 네. 소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외부 창문은 닫아야 되고 어디 문은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벽과 땅 사이에 네, 중간 맞아요. 정도 위치해야 되고 이 공간에서의 또 중간 정도 위치해야 되고 맞아요. 막 이런 기준에다가 그 소음기 자체의 스펙의 구체적인 기준도 있어요. 이게 법령에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맞아야 돼요. 이웃사회 센터는 비용이 드나요? 이웃사회 센터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비용 안 거기는 들어요. 무료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측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설기관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설기관에서 비용을 드리겠는데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기준치가 아까 말씀하신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좀 낮다, 제대로 안 됐다면 그게 또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층간소음 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네. 관리실에 통해서 한번 좀뭐 항의 아닌 항의를 한번 네.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한번 이웃사회 센터 이용해 네.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죠? 객관적으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내 피해가 주관적으로는 엄청나게 크지만 객관적으로도 데시벨을 넘었다는 거를 이게 제일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사실상 이웃사회 센터의 데시벨로 넘으면은 인정되기는 그거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기가 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데시벨 기준이. 그러니까 그 사설 그 데시벨 재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제 그 민원 넣은 거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원일지. 네, 왜냐면 네네. 우리가 이제 소송에서 제출을 할 때 뭐 민원 그 서류도 관리사무소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민원일지 있거든요. 출동일지 뭐 이렇게 있어요. 관리사무소마다 이름 좀 다를 텐데 그 일지도 이제 그 자료로 낼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거를 얼마나 뭐 빈번하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게 다 좀 근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여놓는 거 혹은 안내 방송을 몇 번 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그렇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엘리베이터 붙여놓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명예에서 왜냐하면 내가 붙이는 거 아니고 관리사무소가. 관리사무소에서. 오케이, 나는 맞아요. 붙이면 안 돼. 맞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이제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방송을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몇 동, 뭐 몇 단지, 뭐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이런 민원 방송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방송일지가 또 있어요, 관리사무소.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방송일지도 남겨놓을 수 있게 조금 해놓으시는 거 좋고. 근데 왜냐면 영화 노이즈에서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영화 노이즈에서 보면은 아마 경고장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아니고 이제 집 문에다가 이제 포스트잇 피로 쓴 거 붙여놓은 아니에요? 막 그런 느낌으로 막 붙여놓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 예전에 했던 사건도 그쵸? 그랬잖아요. 거의 진짜 빨간색으로 경고 썼는데 보는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글씨체도 좀 무섭게 쓸 수 있거든요. 약간 글씨체 무섭게. 피가 흐르듯이. 그렇죠. 호러처럼 이렇게 쓰면은 진짜 무섭고 그게 만약에 반복됐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나 뭐 이렇게 집 문 현관문 앞에 앞에다가. 붙이는 포스트잇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무섭게 빈번하게 뭐 붙였다. 사실 그러면 협박도 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아까 뭐 협박도 말씀하셨지만 네. 협박, 주거 침입 뭐 등등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뭐 어쨌건 범죄 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수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다 맞아. 벌금형 벌금. 정도로 네. 마무리되는 성에 경우가 안 차요. 일단 불구속 수사할 거고 맞아요. 벌금이면 네. 내가 입은 피해는 엄청난데 네. 저 사람이 피해를 별로 안 입는 것 네, 같다라고 느껴요. 형사적으로도 결국 뭐 벌금형 정도가 대다수인 것 같고 맞아요. 민사적으로도 큰 액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법으로 해결하는 거는 사실상 실익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 네네네. 경고를 준다? 경고하는 그 정도? 정도의 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층간소음의 문제를 고통받고 계신다. 구독자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사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막 처음 시끄럽다고 바로 이사 가면 네. 뭐
다른 집 간다고 또 조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온다면 내가 가능하다면 이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왜 내가 피하냐 억울하다 그쪽에 이사 가야지라고 했는데 보통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랫집은 윗집을 이게 어렵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층간소음 분쟁 초기에는 직접 뭐 찾아가서 올라가시기보다도 네. 관리사무소를 네. 통해서 직접 네. 소통을 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근데 그럼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제 안 되겠다. 나 진짜 이사 가야겠다. 근데 이사를 갈 때 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 내가 층간소음 피할 수 있는 뭐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새 집에 그렇죠. 집 임장하러 다닐 때 그렇죠. 보통 제가 딴 데서 들어봤을 때는 뭐 밤에도 한번 가봐라, 낮에도 한번 가봐라. 그 이사갈 집 아파트 게시판에 혹시 층간소음 이런 안내문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누가 계속 이거 요청한다는 거니까 그걸 봐라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을 못했는데 우리 요거 정리하고 얘기할까요? 윗집에서 우리 진짜 숨만 쉬고 살았는데 자꾸 아랫집에서 떠든다라고 할 때 대응법도 좀 이따 얘기해볼까요? 네, 일단 그럴까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네. 일단 새 아파트 게시판도 보고 밤에도 찾아가 보고 낮에도 찾아가 본다. 네. 이런 거는 좀 팁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네, 데 엘리베이터 층간소음을 하지 맙시다. 네. 이제 이렇게 그런 안내문이 안내문이 붙어 있는 있는지. 아파트는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보통 이제 낮에 우리가 밝을 때 아파트 가보잖아요. 근데 밤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한번 가서 층간소음 있는지 체크를 하면 조금은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가야 되는 그 동네에 맘카페에 가입을 일단 해라. 좋네요. 맘카페에 좋네요. 좋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올라와요. 근데 그러다 곧 삭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 값 때문에 뭐 이거 층간소음 단속한다, 뭐 이렇게 그 아파트 내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쉬쉬하고 퍼뜨리지 말아라, 뭐 이런 무언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글이 진짜 삭제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맘카페 자체는 누군가가 허심탄회하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심심치 않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층간소음 너무 이제 시달리다 보면은 본인도 이제 극도로 예민해져서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탑층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보를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보셔라. 네, 이런 말씀 그리고 드립니다. 좋은 아파트 팁이에요. 그 커뮤니티 시설, 네네네. 소위 말해서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그 동. 좀 피하시는 게 음악 소리가 쿵쿵 그럴 수 있겠다. 합니다. 맞다. 그럴 가능성도 좀 제가 있다고 최근에 합니다. 본 거는 초품화를 보통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회 하는 건 또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으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층간소음은 아니지만은 이게 양립하기는 어렵다. 초품화가 아파트 집값 그런 소리 좋아하는데. 저도 어린아이들 우는 놀이터 소리 좋아하는데. 앞에서 떠드는 소리를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데 그거 들으면서 낮잠 자면 잠 진짜 잘 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 카페에도 그런 걸 올라요. 시끄럽다. 근데 나는 아니 이게 시끄러우면은 진짜 절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노는 소리는 한밤중은 당연히 안 되죠. 그쵸, 왜냐면 그쵸. 밤만 되면 순찰 돌거든요. 근데 낮에는 좀 양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컨디션이나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정보를 좀 잘 찾아보고 이사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이라는 게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 아파트도 저희가 이제 소송 많이 하지만 옛날 아파트 소송도 있고 최근에 맞아요. 지어진 신축도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거는 뭐 아파트의 어떤 구조적인 거 뭐 건축법이 그래서 강화돼서 막 슬래브가 두꺼워지면 이게 층간소음이 없냐?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의 문제여서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이제 잘 선별을 해라, 그런 부분.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경 변호사님 하고 싶었던 말씀. 아, 나는 굉장히 조용했는데 그렇죠. 억울하게 자꾸 나한테 와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항의를 받는. 그게 네. 우리 주인공이죠. 강하늘이 맞아요. 강하늘이 그래요. 우리 우리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84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상담도 하고 수행도 했던 사건인데 제주도 일주일 여행 갔다 왔는데 시끄럽다고 현관문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진짜 이건 공포특급 같은 얘기인데 그분이 뭐 다른 집의 소음을 들었는지 혼자만의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갔다는 증거도 좀 많이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여행 간 사진 날짜 해가지고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조용했는데도 불구하다면 층간소음 데시벨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 그 층간소음 슬리퍼라던가 이런 거 좀 깔아놓는 거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소송을 만약에 시작할 때 우리가 뭐 원고 측도 될 수 있고 이제 피고 측도 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둘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피고 측도 저희가 이제 소송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소송 시작할 때 슬리퍼를 사드리고 시작해요. 네. 인증샷 찍고. 네, 슬리퍼 사드리고 시작하고 왜냐면 이제 소송 중에도 유발이 됐다 이런 걸로 이제 또 추가 서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슬리퍼 사드리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집 비우는 거, 집 비우는 거 이제 다 증거로 남기는 거 플러스 사실상 밑에 집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벨 누르면 요즘에는 그 아파트 안에 그 화면 기록 보이잖아요. 남아요. 그죠? 기록 기록 남잖아요. 남아요. 네. 그 기록도 한 얼마 있으면 지워지거든요. 네. 자기의 그 자기 집 안에서 보이는 기록도 그 기록을 약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진짜 자주 오시는 분들은 낮, 밤, 새벽 다 옵니다. 다 오고 시간대도 되게 무서운 시간대 오고 솔직히 그다음에 이제 나 여행 갔는데 진짜 온 거면 와서 나 우리 집 띵동 한 거랑 그다음에 내가 여행 간 기록이랑 이거 날짜 매치해 보면 그냥 내가 없었다는 게 뻔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자기 패드, 집 패드에서 이제 띵동 누른 거 이것도 사실은 남겨놓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다. 정말 그쵸, 내가 그쵸. 너무 억울하다면 이런 식으로 방어하면은 승소하실 수도 있겠다. 자, 우리 오늘은 그 영하 84제곱미터를 통해서 층간소음 얘기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소송을 통해서 형사건 간에 민사건 간에 크게 실익은 크지 않더라. 형사도 한 벌금형 정도의 미비한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민사도 우리가 청구한 금 한 10% 정도, 네. 100에서 500만 원 수준의 유죄료밖에 네. 받지 못하더라. 10에서 한 20% 정도. 네네네. 네. 그 정도 피해보다 너무 적죠. 그렇죠. 네. 법적으로는 크게 실익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분쟁 초기에는 직접 대면 좀 피하시고 네. 관리사무소 네.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맞아요. 좀 항의를 좀 하시고 네.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우리 윗집이 너무 나를 괴롭힌다. 혹은 내 아랫집이 나 억울하게 너무 괴롭힌다. 그쵸.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럴 집 때는 많아요. 적극적으로 이사도 고려해 보시라.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좀 이사를 추천한다. 그쵸. 라는 거예요. 법적인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나의 피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 어렵다. 네.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난 정말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데 자꾸 아래쪽에서 날 쫓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라고 할 때에는 방어를 또 할 수 있는 그럼요.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기셔야 되는데 네. 여행 같은 데 가셨다 외출하셨다 그러면 간혹 증거 맞아요. 그런 증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날 찾아와서 괴롭힌다라는 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집 내부의 패드에서 이제 네. 벨 누른 기록을 좀 남겨라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내가 내가 이사를 고려할 때는 그 윗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부동산 등기부 봐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왜냐면 그 윗집에서 사실 이렇게 소음을 내면은 그 주변도 다 되게 힘들거든요. 네, 주변도 다 같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그 라인에 같이 좀 친한 사람 있으면 거기도 이제 소음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듣고 그 윗집 부동산 등기부 띄워봐서 자가다 그러면 이제 이사를 무서운데 이거는? 이건 정말 변호사라서 해줄 수 있는 말이었어. 아니요. 너무 저기 스토커 같았어? 아니 극단적으로 피해 입은 분이 이사 갈 때는 중요한 그렇죠. 말이었어요. 중요한 내가 거. 너무 아닙니다. 무섭다. 맞아요. 나 이사 가서는 제대로 해야겠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시죠.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놀러왔습니다.